할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왜? 할머니랑 같이 있기 싫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냄새가. 75세 박영순 할머니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손주가 자신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고 깔끔한 옷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그날 이후 손주는 할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릎에 앉지도 않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박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냄새가 나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찾아와 할머니 향기 좋아요라고 말할 정도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년간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바로 노인 냄새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5세 박영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평생 깔끔하게 사시던 분인데 그날은 유독 풀이 죽어 보이셨어요. 선생님, 제가 냄새가 나나 봅니다. 손주가 저한테 안 오려고 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데도 가족들이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씻어도 어딘가 모르게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가족들이 예전만큼 가까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지금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웃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을 바꾸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가족들과의 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만난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깔끔하게 사신다는 것입니다. 68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친구가 집에 왔다가 뒤에서 할아버지 냄새가 좀 심하네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가족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셨어요. 내가 냄새 때문에 민폐를 끼치나 보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또 다른 환자인 71세 정수님 할머니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매일 자책하셨습니다. 향수도 뿌려보고 방향제도 써봤지만 오히려 더 어색한 냄새만 났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헛수고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냄새의 90%는 몸의 특정 부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살이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은 공기순환이 잘 안 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씻어도 이곳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환자분들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씻는 방법과 순서만 바꾸면 되는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박영순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손주가 다시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고 가족들의 표정도 훨씬 밝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3개월 후 이제 자신 있게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 뒤쪽,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주변, 사타구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위들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습도가 높고 피지와 땀이 쌓이기 쉽습니다. 여기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77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샤워를 하셨지만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 부분을 더 꼼꼼하게 씻기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먼저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누는 순한 것을 사용하세요. 향이 강한 비누나 항균 비누보다는 pH가 중성에 가까운 순한 비누가 좋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낸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특히 겨드랑이는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누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최소 30초 이상은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목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목 뒤 접힌 부분까지 손이 닿도록 씻어주세요. 이 부위는 평소에 잘 씻지 않는 곳이라 각질과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아래 부분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브래지어 아래 부분에 땀이 많이 차는데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아래쪽 접힌 부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배꼽도 놓치기 쉬운 부위입니다. 배꼽은 깊숙한 곳이라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한번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씻어주세요. 사타구니 부위는 가장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속옷과 맞닿아 있어 습기가 차기 쉽고 털이 많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까지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시켜 주세요. 드라이어를 사용한다면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씻거나 때를 밀듯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부드럽게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비누 대신 물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니 본인 피부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털이 많은 부위의 관리입니다. 두피, 겨드랑이, 가슴털, 다리털 등이 있는 부위는 털 사이에 피지와 땀이 쌓이기 쉬워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두피에서 나는 냄새는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전해집니다. 73세 박영수 할아버지도 머리는 매일 감으셨지만 냄새가 계속 났는데 감는 방법을 바꾼 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머리 감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를 머리에 바로 발라서 거품을 내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샴푸를 손에 덜어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발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살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때 뒤통수, 옆머리, 정수리 할 것 없이 골고루 마사지해야 합니다. 특히 귀 뒤쪽과 목 뒤 헤어라인 부분은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이 부위에 각질과 노폐물이 쌓이면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헹굼도 중요합니다. 샴푸 거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궈주세요. 특히 뒤통수와 귀 뒤쪽은 거품이 남기 쉬우니 더욱 신경 써서 헹궈야 합니다. 샴푸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 감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두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려주세요. 겨드랑이 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드랑이는 원래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인데 털까지 있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집니다.
74세 이영희 할머니는 겨드랑이 털을 정리한 후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겨드랑이를 씻을 때는 털을 살짝 젖혀가며 피부까지 닿도록 씻어야 합니다. 털 표면만 씻으면 소용없습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후 털 사이사이까지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남성분들의 경우 가슴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슴털 부위는 옷과 맞닿아 있어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샤워할 때 가슴털 부위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마사지한 후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다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부분에 털이 많은 분들은 이 부위까지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털을 무조건 제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털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길거나 숱이 많다면 적당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털을 정리할 때는 전용 가위나 이발기를 사용하세요. 면도기로 완전히 밀어버리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고 털이 자라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털이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켜 주세요. 주의할 점은 너무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털이 있는 부위의 피부는 예민할 수 있으니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의 관리입니다. 발, 손바닥, 등, 이마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특히 발냄새는 노인 냄새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발냄새 때문에 집에서도 신발을 벗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보면서 위축되셨죠. 하지만 올바른 발 관리법을 실천한 후 6주 만에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발냄새의 주요 원인은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에 쌓인 각질과 세균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는 발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발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가 각질을 불려주세요. 이후 비누를 이용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한 손으로 발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사이사이를 씻어주세요. 이때 손가락을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면 됩니다. 발톱 밑도 놓치지 마세요. 발톱 밑에 각질과 때가 쌓이면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각질이 두꺼운 부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석이나 각질 제거용 브러쉬를 이용해 각질을 제거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 뒤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위는 각질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크림을 발라 각질을 불린 후 부드럽게 제거해 주세요.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물기가 남기 쉬우니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드라이어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양말 선택도 중요합니다. 면 소재의 양말을 신으시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갈아 신으세요.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하루에 2번도 갈아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신발을 매일 신지 마시고 최소 2켤레를 번갈아 신으세요. 신었던 신발은 햇볕에 말리거나 신발 건조기를 사용해 완전히 말려주세요.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해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는 것도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손바닥도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손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손주와 손을 잡기 어려워하셨는데 손 관리를 시작한 후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손가락 사이와 손목까지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손톱 밑과 손가락 관절 부분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우니 더욱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등 부위의 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등은 본인이 직접 씻기 어려운 부위라 소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긴 수건이나 등 전용 브러쉬를 사용해 등 전체를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이마와 목 부위의 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어 먼지와 오염물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세안할 때 이마와 목까지 함께 씻어주시고 외출 후에는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너무 자주 씻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며 그 이상 씻으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 비누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순한 비누를 사용하시고 씻은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활용품과 주변 환경의 관리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옷, 침구, 생활용품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69세 이영숙 할머니는 매일 샤워를 하셨지만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사용한 베개와 이불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구류를 새로 바꾸고 정기적으로 세탁한 후 방 냄새가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속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재입니다. 면 소재의 속옷을 선택하시고 너무 꽉 끼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사이즈를 입으세요. 화학섬유 소재는 통기성이 떨어져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옷을 세탁할 때는 따뜻한 물과 항균 세제를 사용하세요. 찬물로만 세탁하면 세균과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탁 후에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의 자외선이 세균을 죽이고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겉옷도 중요합니다. 같은 옷을 며칠 연속으로 입지 마시고 하루 입은 옷은 바로 세탁하거나 최소한 하루 정도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걸어두세요.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처럼 몸에 직접 닿는 옷은 더욱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침구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베개 커버와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세요. 베개와 이불 자체도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 말리거나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베개는 머리와 직접 닿는 부분이라 두피에 기름과 땀이 많이 배어듭니다. 베개 커버를 씌워도 시간이 지나면 베개 속까지 냄새가 배게 됩니다. 1년에서 2년 주기로 새 베개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리스는 세탁하기 어려우니 방수 매트리스 커버를 사용하시고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려주세요. 베이킹소다를 뿌린 후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도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방 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30분씩은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세요.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냄새가 방 안에 머물게 됩니다. 화장실과 욕실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시키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곰팡이가 생기면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나고 이것이 몸에 배어 노인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건도 자주 갈아주세요. 젖은 수건을 며칠씩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 냄새가 납니다. 수건은 이틀에 한 번은 교체하시고 사용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세요. 옷장 안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제습제를 넣어두시고 가끔씩 옷장 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세요. 오래된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방향제나 향수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냄새와 섞여서 더욱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을 통한 체내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6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외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셨지만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바꾼 후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상쾌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먼저 항산화 식품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의 상당 부분은 체내 노폐물과 독소 때문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런 독소를 제거하고 몸의 신진대사를 개선해 줍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과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사과 1개와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를 꼭 포함시켰죠. 이런 식습관을 2주 정도 유지하자 몸에서 나는 냄새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고 피부도 촉촉해져 냄새가 덜 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는 마시시기 바랍니다. 단,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몸에서 빠르게 배출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녹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해서 입 냄새와 체취를 줄여줍니다.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시면 됩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마늘, 양파, 생선 등은 특유의 냄새가 몸에서 나올 수 있으니 가급적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늘은 먹은 후 48시간까지도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름진 음식도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 기름기 많은 고기 등을 자주 먹으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 냄새가 심해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음료들은 탈수를 유발해 체내 독소 배출을 방해합니다. 또한 땀으로 배출될 때 불쾌한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담배는 입 냄새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나는 냄새까지 악화시킵니다. 금연한 지 한 달만 되어도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체취를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을 드시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현미, 귀리, 콩류 등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도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피망 등을 꾸준히 드시면 항산화 효과와 함께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면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세요. 또한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더 드시고 어떤 음식을 줄여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노인 냄새를 없애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접히는 부위 제대로 씻기, 털이 많은 부위 꼼꼼히 관리하기,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철저히 관리하기, 생활용품과 환경 정리하기, 그리고 식습관 개선하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순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정수님 할머니 모두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한 달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냄새를 감수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상쾌하고 깔끔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샤워하실 때 겨드랑이와 목 뒤쪽을 평소보다 30초만 더 꼼꼼하게 씻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물 한 잔과 사과 1개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달 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 냄새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과 더 효과적인 식단 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가족들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